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 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하는 성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돌아보면 20대 딱 10년이라 198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제 10년의 청춘을 사실은 민주노총, 그러니까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을 좀 강성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 개혁을 앞당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다가 하고 10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저도 교육을 이런 노동조합 간부들하고 같이 이제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노동상담도 제가 직접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사상과 이념 또는 이론을 제공하시는 분들을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 사람들이 파쇄가 되어 있다는 걸 90년대 한 중반쯤 사실 제가 느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쯤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정책위원회 세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저고 다른 한 명은 나중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갖다가 하다가 지금 서울시 산하의 무슨 공공기관장을 한 분이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저기 마성문화공원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95년에 좀 돌아가셨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민주노총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 내가 그런 분들하고 내가 같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대단한 어떤 관심과 애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민주노총이 어떻게 하면 민주화, 개혁과 평등의 어떤 단위체가 될 것인가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이제 산별로조 관련된 문구들을 갖다가 제가 작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민주노총의 그 당시에는 민주노총이 일종의 어떤 귀여운 고양이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때는 아마 고양이하고 호랑이하고 어릴 때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쭉 커나가면서 이게 식인 호랑이가 된 겁니다. 이게 좀 괴물이라 그럽니다. 이걸 잡든지 아니면 우리에 가두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 역시 사실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고양이가 아니고 이게 식인 호랑이였구나. 자, 그러면 애초부터 그러면 유전자에 문제가 있었느냐? 저는 이 동물이나 인간은 유전자대로 그냥 이렇게 쭉 커나가지만은 이 사회 경제적인 조직은 어떤 유전자 자체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발현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다르게 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주체의 어떤 그러니까 법과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도 있는데, 민주노총이 지금 우리가 근대 문명국가 선진국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노동조합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조건들을 제대로 보지를 갖다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식인 호랑이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를 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왜 이게 식인 호랑이가 됐는지, 왜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게 자라는 귤이 한국에 와서 탱자가 되어버렸는지, 이제는 원리 내지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이거를 다시 그러면은 탱자가 된 거를 이렇게 이제 다시 맛있는 귤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거 문제문은 좀 긴데, 저는 길게 쓰고 짧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쓰고 길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우리 문 대통령의 노동민 노조관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은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조선일보 인터뷰입니다. 이거 2017년 1월달에 했던 인터뷰인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기존노조,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양보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비정규직 봉급이 올라가나요? 그렇게 하고도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데 사내유보금 어디다 쓰나요? 일단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를 알 겁니다. 실제로 다른 얘기들은요, 공약, 그 대선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국정운영 그 5개년 계획, 그 100대까지 쫙 있습니다. 그게 다른 어떤 데로 올라가 있습니다. 노조 관련된 것도 있고, 소득주도 성장이 있고, 비정규직 정책 올라가 있는데, 사내유보금 관련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헛소리였다는 걸 갖다가 이제 증명하는데. 근데 아마 문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게 헛소리다는 게 정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도 어떤 계기로 만약에 원고 없이 만약에 발언하면은 이 소리 아마 할 겁니다, 이게. 지력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이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전의 양면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게. 제한된 파일을 한쪽이 많이 가면 다른 한쪽이 손가락 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장 경제의 기초적인 상식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이게. 또 하나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 노조 어떤 노동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니까 노조 조직률 10%밖에 안 된다. 얼마 되지도 않은데 뭐 문제 삼냐.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10%가 한국의 핵심적인 산업과 기업과 부문,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그 정부의 어떤 하부 집행기능 등 온 중추기관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철도노조 하나, 그냥 철도노조 하나 가지고 그때 SRT 2013년 말에 SRT 파업할 때 봤지만 철도노조 하나가 박근혜 정권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그게 만약에 지하철 노조가 가세를 했다면 그러면 걷잡을 수 없어요. 거기다가 현대기아 자동차가 그냥 가세를 했다면 병원이 가세하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가세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가세를 했다 그러면 정권이 남아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20%라는 게 말입니다. 참 작아 보이지만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갖다가 멈출 수 있는 무서운 10%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자체가 80년대 운동권 1, 2학년 대학생 중에서 그 중에서 지진아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1, 2학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1, 2학년 중에서 지진아 수준의 딱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정운영 100대 과제 이렇게 주저리 써놨는데, 노동존중사회 실현, 이게 63번인데, 그게 그래 놓고 뭐냐면은, 노동기본권 실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해가지고, 공공기관의 그 2대 지침 있잖아요. 그 2대 지침을 갖다 폐기한다. 이게 뭐냐면은, 공공기관에서는 이거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으면 사실은 그 안에 노동조합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의 직장을 만들고 철법청을 하고 그야말로 그 속에서 무소불위를 갖다 하는데 그걸 갖다가 제어하는 아주 작은 장치가 박근혜 정부가 만든 2대 지침인데 그 놈을 갖다가 폐기하겠다. 한 줄 더 떠서 노동이사제까지 추가합니다. 이게 완전히 그 괴물노조를 하고 아예 스크럼을 다 짠 겁니다. 괴물노조를 갖다가 발목을 갖다가 살짝 잡는 족쇄 한 2개 있었는데 그 족쇄 끊어내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걸 노동존중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려면은 이 노조 존중이죠, 사실. 노조는 존중할 수 있으나 다수 노동에 대해 가지고는 존중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관계를 잘 모를 겁니다. 자, 한국노동조합의 맨 얼굴에 대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기 11페이지로 가보면은 사업체 경험을 조직 현황을 보면 30명 미만은 조직률이 0.2%입니다. 그 다음에 300명 이상은 57.3%입니다. 57, 그러니까 여기에 다 사무관리직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직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300명 이상은 대충 다 조직돼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민노총에 대해 가지고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민노총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민노총이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발간한 노동조합의 최신 인원은 2017년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가보면 2018년 12월 말일자로 조직이 쫙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뭐냐면 대충 민노총은 2년 사이에 2016년 말하고 2018년 말하고 딱 그냥 비교를 해보면 대충 30만 명 정도 조직을 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딴 데는 모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장사가 안 되고 인원을 갖다가 줄이고 뭐 사업을 축소를 하는데 민노총은 사업이 날로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민주노총을 보면은 여기 사람들은 좀 민주노총 하면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걸 생각합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그래도 현재로서는 세계적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물론 뭐 위험합니다만은. 그런데 민주노총의 실체를 딱 뜯어놓고 보면 가면 모두들 한번 볼까요? 보면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양대 핵은 주력 부대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금속노조, 하나는 공공운수노조입니다. 금속노조에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 GM, 뭐 이러저런 자동차 회사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자, 그 다음에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에는 철도, 지하철, 건보, 그 다음에 가스공사, 뭐 기타 등등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교통을 멈출 수 있고, 아예 그냥 가스를 갖다 걸어 잠글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노조,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권역노조, 뭐 이러저런 게 있는데, 그 다음 전국 교직원 노조도 들어있는데, 제가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쪽은 전국 교직원 노동자는 세금 소득자입니다. 세금으로서 지불 능력을 갖다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철도, 지하철, 가스공사, 이거 국가 독점 사업체입니다. 이게 독점 사업을 딱 제공해 준 겁니다. 이게 풀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차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풀이라 그래가지고 지하철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가가 규제로 해가지고 그냥 아예 독점 사업을 준 겁니다. 이게. 근데 원래 우리가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공산당 선언에 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이 다 평준화된다 이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임금 근로조건의 하향 안정을 받으니까 광국의 노동자의 단결하다, 자본주의 체제 없자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없는 중간 어떤 단계가 이제 노동조합이죠. 이게. 그런데 전혀 아닌 겁니다. 이게. 이거는 세상에 저는 어느 나라도 세금 소득자하고 그 다음에 국가 독점 업 또는 규제 산업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조의 어떤 이 노동자가 그래가지고 엄청난 과보를 받는 이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민주노총 실체들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근 간부가 1770명이고 확대 간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한 2만 명 되는데 옛날에 제가 대우자동차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상근자가 한 100여 명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제가 아니고 TO에 안 집어넣는 사람이 1000명가량 됐습니다. 노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상직 간부나 돼 있으면 그러면은 뭐 집회나 뭐 한다면 무조건 시간 할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할애를 언제든지 갖다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근 간부는 100명쯤 되는데 실제로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1000명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1770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몇 배수 되는 사람이 사실상 상근자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동원력이 뛰어난 겁니다. 민주노총의 어떤 뭐를 갖다 건드리면 순식간에 5천만 명을 5천명, 10,000명 동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시장이 지금 이중구조의 주범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노동조합이라는 게 원래 징후에 따른 기업 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 즉 이게 노동시장의 공정가격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추구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노동성분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징후에 따른 기업 횡단, 기업이 뭐냐면은 그냥 아파트 경비가 그것도 아주 가난한 서민 아파트 경비가 예컨대 연봉 한 2천만 원이야. 근데 아주 비싼 아파트 경비가 그럼
진보가 같으면 가치가 뭐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돈을 찍어내는 어떤 뭐 예컨대 한국은행 경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기업 평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이라는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한국은 직무에 따른 기업 평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을 설정한다는 게 노동조합에서 공명이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람 팔자는 그 사람의 직무가 아니고 그 사람의 소속 직장이 돼버린 거죠. 여기다 문제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 노동조합은 원래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막아내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더 악화시키는 존재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를 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거를 갖다 촉진하고 악화시키는 존재죠. 이거는 뭐 뒤에 보면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산업 대별로 이게 뭐 소득 및 평균 권력 연수 이런 게 있는데 한국에서 최고 고임금 직종을 보면은 전기가스, 전기 및 공기제철 공급 공급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공기업이거나 규제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 및 보험업입니다. 역시 규제산업입니다. 은행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아마 세금 소득자들일 겁니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이제 저임금 업종들은 숙박 및 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경비들이 들어있는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 이쪽은 거의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임금이 다 낮춰놨습니다, 이게. 이 한국에 있던 노조가 이렇게 기형적 노조다 보니까 한국자동차 5사하고 그 다음에 도요타하고 폭스바겐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로 보면은 저기 1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1인당 GDP 대비 연봉이 2.85배인데 일본은 2배, 독일 폭스바겐은 1.74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다음에 임금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게 맨 절대 임금 비율이 우리가 12.3%인데 일본 도요타는 5.8%, 독일 폭스바겐 9.9%입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어디선가 이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가져오면 협력업체를 쥐어짜든지 소비자한테 더 비싸게 그냥 부담을 증가시키든지 주주 몫을 뺏어오든지 그럴 수밖에 없답니까? 아니면 뭐 비정규직을 갖다가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쥐어짜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 R&D 비용이 있잖아요. 이건 당장 비용은 안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R&D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R&D 비용이 낮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2.8%밖에 안 되는데 일본 도요타 3.6%고 독일 폭스바겐은 5.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갉아먹는 겁니다. 이게.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노조운동의 사상 이념적 지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극심한 게 아닌데 딱 그냥 이거는 이쪽 보면 됩니다. 저기 20페이지에 보면은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선언이 있고 전국 금속노동 강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나옵니다.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제일 엽기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통일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강점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이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 북한헌법 제9조 내용 딱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미군에 대해서 국토를 강점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자, 이거 뭐 90년대 중반쯤에 뭐 만든 거니까 뭐 누가 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는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읽어보지 않아도 이거 정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2019년 민주노총의 이 투쟁 목표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발간된 겁니다. 2019년 투쟁 목표인데 저 밑에 제일 볼까요? 한반도 평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진전 돼 있고 오른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십시오. 한미 상위 방위 조약,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국가보안법 폐기, 한반도 자주교류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화 및 사법개혁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령이 중건 강령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게 민주노총 있지 않습니까? 밑에 아마 친구들이라든지 조카나 모배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민주노총이 사상 이념적으로 얼마나 지체되어 있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까 이제 크게 보면 외교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건데 내적으로도
뭐냐면 당비라면 힘세금으로 투쟁하면 정치한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세금 소득자로서 자신들의 어떤 노동권을 갖다가 계속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 진보와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엄청난 권리 이익을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부담이 협력업체로 가거나 비정규직한테 가거나 주저몫을 뱉거나 아니면은 R&D 비용을 줄인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문재인 정부하고 이 민주노총이 사상 이념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철 대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게 부국의 강철 대우인지 아니면은 망국의 강철 대우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는 5만 가지 언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 오래된 언설들입니다. 이거 옛날에 민주당 시절에 무슨 그때 트루스 진실 오원 거짓 이래 가지고 노동 조직력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 비정규직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를 막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깠고요. 결론 마지막에 보면은 26쪽에 보면은 저도 뭐냐면은 민주노총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어떤 우리 사회 공동체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노동자 전체를 생각하는 어떤 노동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30년을 갖다가 주장창 해왔습니다. 이게 그런 양보와 장애도 호소하고 좀 눈을 들어서 멀리 보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좀 했는데 안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도덕적 비난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아까 장기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도덕적 비난조차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덕적 비난을 해도 사실은 모자란 겁니다.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으면은 이유가 뭘까? 그 구조가 뭘까? 그러면은 그걸 생각하는 게 사회과학 아닙니까? 그죠?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과학적 사고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예쁘장한 고양이처럼 보이는 놈을 갖다가 식인 호랑이로 만든 어떤 이유인데 그게 이제 스위스 노동법하고 한국의 헌법을 비교를 해보면 잘 나옵니다. 스위스의 연방헌법을 보면은 제26조가 소유권의 보장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유권. 두 번 27조는 경제적 자유고 그 다음에 28조가 바로 이제 그 노동권 관련된 건데 그나마도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27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이게 노동자와 사용자가 그 조직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결하고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3항 보면 파업과 직장 폐쇄는 그것이 노동관계에 관련된 것이고 노동 평화의 유지 업무나 조정교섭 업무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노동자와 사용자를 같이 언급합니다. 그 다음 노동자의 무기는 파업입니다. 사용자의 무기는 직장 폐쇄입니다. 이걸 동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노동자도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업도 할 수 있고 단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무기가 대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입각해가지고 이게 쭉 법을 갖다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냐면, 헌법 33조에 보면은, 그냥 이거는 온통 근로자에 대한 보호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개선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다른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노동의 무권리 상태에서는 이런 어떤 헌법 33조의 정신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만 지금은 저는 당연히 스위스 노동법의 어떤 스위스 헌법의 정신이 그게 보편 상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노조가 그러면은 파업권이라는 게 무기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장 폐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업 시 그 사업장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재산이잖아요.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 사업장 증거 금지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나라 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 올 2월 달에 그랬습니다. 서울대 도서관
기관실 쪽에서 난방을 담당하는 기관실 쪽 40명이 파업을 했는데 도서관 전체가 맹방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점거를 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뒷받침하는 완전히 후진적인 어떤 헌법 정신과 실제로 후진적인 노동관계법이 있는 겁니다.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년 동안 양보와 자제와 양심 오만 가지 통계 다 들이대고 호소를 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와 자제 여전히 필요합니다. 도덕적 호소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어떤 후진적인 사고를 후진적인 행동을 그야말로 이제 지대추구를 갖다 계속하는 이걸 뒷받침하는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쪽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면 엄정한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는 2015년에 평강기 농민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물고 늘어졌고 그렇게 해서 바로 현장에서 물대포 잡은 사람들을 처벌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게 뭘로 미하냐? 앞으로 노동조합하고 충돌이 생기면은 경찰들이 얻어 터지도록 꼼짝 멸중시하고 배로 얻어맞도록 한 이게 판결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권력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 책량이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게 아주 일조를 갖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철모로는 우리 판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갖다 했던 겁니다. 우리 지금 철모로는 판사들의 판결로 인해 가지고 외교 안보를 관계를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갖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이 별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29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에 계속 길게 써놨는데 29페이지 딱 중간에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든 핵심 요인은 파업시 사업장 근거 가능한데 말해 대체적 수입과 틀어박은 노동관계법이며 이로 인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노조가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노동관계법 개정 없이는 노조의 조폭화, 기족화는 교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이 국가 규제와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생산성에 대해서 월등히 높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공공부문 독과점 산업, 규제산업 및 면허직업의 고용임금 수준을 상세히 가능 분위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뒤에 보면 모조로 하여금 전후방 가치생산 사슬 전반을 조직하고 기업 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적 노동시장의 공정가격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왜 필요하냐? 그냥 이제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그냥 자유계약법으로 가자. 그러니까 노동조합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거는 뭐냐면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저는 노동시장이 잘 작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대행자가 되어 있는 규린 노동조합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솔루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갖다가 정상화하는데 진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